안녕하세요. 항상 재미있게 사연을 듣다가 이번에 제가 경험한 일도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만큼이나 놀랍다 생각이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이혼을 한 돌싱입니다. 전 남편과는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친정 엄마가 홀로 저를 키워주셨는데 주변에서 좋은 집안 아들이 있다며 소개를 해준다고 해서 엄마의 성하에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사람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저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남편은 저에게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의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1년의 연애를 하고 나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홀 어머니의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사실 결혼까지 문제없이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댁에서는 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결혼을 반기는 눈치셨어요. 어쨌든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소개를 받을 때에도 시댁은 지역 내 알부자이며 남편의 사업도 잘 되고 외제차를 끌고 다녔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것은 다 빚이더라고요. 매달 어마어마하게 날아오는 청구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남편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니 원래는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잠시 이러는 거라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청구서야? 한 달에 이렇게나 많이 청구서가 들어오는 거야? 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캐피탈이며 은행이며 연체 안 내는 건 또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사실은 지금 사업 사정이 좋지 않아. 내가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 미안해. 그래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씩 나아질 거야. 힘들어서 대출 받았던 게 있는데 이번에 연체되었더니 우편이 왔나 봐.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당신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때는 속이려고 그랬겠나 생각이 들어서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사실들을 다 알았다면 좋겠지만 어차피 남편이 부자라서 결혼을 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때 당시 작은 케이터링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경업을 쌓아서 내 사업을 시작하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아이를 갖는 건 잠시 뒤로 미루어 두었답니다. 아마 이 결정이 저에게는 잘한 선택이라 지금도 생각해요. 결혼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남편의 실체를 더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런 경기 악화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남편은 원래 허세가 심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여기저기 돈을 써 다녔던 것입니다. 자신의 허세 때문에 형편에도 맞지 않는 외제차를 무리해서 끌고 다녔던 것인데 심지어 시댁에서까지 이런 허세가 똑같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주변 사람들과 여행 다니면서 모든 경비를 내주고 감당은 저희 남편이 해야 했던 것이죠. 점점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있었던 그때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장에서 격리를 보고 있던 여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동안 사업상 집에 못 들어오던 날이 있었는데 모두 상간녀와 함께 여행을 하거나 하루를 보내느라 들어오지 못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는 뻔뻔하게 저희 집을 드나들면서 제가 없을 때 남편과 오붓하게 식사를 하기도 하며 마치 자신이 와이프인 양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저에게 조금씩 눈치를 주시면서 알게 되었네요.
외도를 확실하게 알게 된 날 남편과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빠,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 한 거 없어? 어? 거짓말 한 거? 없는데. 갑자기 왜 그래? 나 오빠가 수진 씨랑 외도하는 거 다 알아. 외도라니? 수진은 우리 회사 경리고 당연히 나랑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지. 네가 착각하는 거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미 CCTV랑 블랙박스 다 확인했어. 어디서 발뺌하려고 그래? 당신이랑은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그냥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정말 내가 미쳤어. 당장 내보낼게.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남편은 그날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외도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 용서해 줄 수 없다 이야기를 했죠. 남편은 울며 불며 저에게 매달렸어요.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단 몇 주만이라도 자신이 하는 행동을 봐달라며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며 애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허세가 넘치는 사람이긴 했지만 저에겐 따뜻하고 친절하게 잘 대해주었어요. 제 일을 존중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 친정엄마도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만약 이혼을 한다면 엄마에게 충격이 될까 걱정이 되어 주저하게 되었죠. 결국 저는 고민을 하던 끝에 이혼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며칠 동안 남편은 일거수일투족 모두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시간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고 일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바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마음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저에게 했던 것과는 다르게 딴짓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남편의 상간녀가 저에게 바로 연락을 했기 때문이었죠. 여보세요? 동수 오빠 와이프 맞으시죠? 저 수진이에요. 경리로 일했던. 저에겐 무슨 일로 연락을 하셨죠? 이혼하고 저에게 온다고 하는 오빠가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오빠한테서 좀 떨어져 주세요. 네? 떨어지다니요. 그쪽이야말로 이미 끝난 사이 아닌가요? 역시 눈치가 없으니까 오빠가 진료했지. 이보세요. 오빠 아직 저 만나고 있어요. 저희 관계 그쪽보다 더 오래됐고 원래 오빠 옆에 있어야 되는 건 당신이 아니고 나라고요. 상황상 어쩔 수 없었지만 어쨌든 아직 만나고 있으니까 헤어져 주세요. 이게 무슨... 아무튼 전 연락했어요. 헤어지는 걸로 알고 끊을게요. 상간녀는 당당하게 저에게 헤어져 달라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은 저에게 외도를 걸린 이후에도 상간녀와 헤어지지 않고 만나고 있었죠. 상간녀가 격리일을 그만두고 나니 더 편하게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는 제가 출근을 하면 저희 집으로 와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있다가 나간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혔지만 남편에게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따져 물었죠. 오빠, 나 당신 상간녀한테 들었는데 아직 당신이랑 만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진아. 미안해. 정리하려고 했는데 직장도 그만두고 자를 버렸다며 자꾸만 연락이 오길래 몇 번 만난 게 다야. 또
또 거짓말을 하네? 이미 CCTV로 다 확인했어. 지금까지 계속 그 여자는 우리 집에 들락날락 했던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이씨, 다 들켰네. 그래, 나 계속 만나고 있다. 어쩔래? 뭐 이혼이라도 할 거야? 니네 엄마 우리 이혼한다는 거 알면 충격받아서 쓰러지실 텐데 괜찮아? 그러지 말고 금방 정리할 테니까 좀 징징대지 말고 기다려. 뭐? 징징댄다고? 지금 뻔뻔하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럼 니네 엄마한테 전화할 테니까 당장 말해봐. 나랑 이혼하겠다고. 애지중지 키운 딸이 이혼한다고 하면 충격이 크실 텐데. 오빠 지금 그걸로 날 협박하는 거야? 내가 당신이랑 이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 천만에. 내가 당신이고 그 여자고 소송할 거야.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들키자 오히려 저희 친정엄마의 상태를 언급하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더 도욱한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데에는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두 마무리가 되던 중 엄마가 투병 중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이혼도 했고 하나밖에 없었던 가족이 세상을 떠나다 보니 마음이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인복은 있는지 케이터링 업체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다른 지역에서 개업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가게는 잘 되었고 주로 기업 내 행사 음식 제공을 하면서 차분히 사업을 넓혀갔습니다. 전 남편과는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건너 들었던 소식은 저와 헤어지고 나서 상간녀와도 얼마 못 가 헤어졌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마 남편의 사업이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망하고 있었다는 것과 거주하고 있던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걸 알았던 거겠죠. 어쨌든 이미 타지로 이사를 왔고 마주칠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케이터링과 반찬집을 차리고 운영하면서 몇 번 저희 가게로 의뢰를 해주신 사모님이 있었는데요. 그분께서는 지역 내에서도 유명한 기업의 사모님이셨습니다. 행사가 종종 있어서 그때마다 저희 가게에 의뢰를 해주셨죠. 제가 하는 음식이 입에 맞으셨는지 종종 반찬들을 사러 오시기도 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가끔씩 저희 가게를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 가시거나 커피를 사고 오시는 날도 있었죠. 사모님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얼마 전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홈파티 형식으로 하려고 해서 음식 의뢰를 하시려고 했지만 그날은 미리 잡힌 행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진행을 해드리지 못했었네요. 어쨌든 결혼식이 끝나고 사모님께서는 담례떡이라며 신혼부부 사진이 들어간 박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잘 먹겠다고 인사를 하면서 사진을 보니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바로 사진 속 신부가 그토록 원망하고 증오했던 상간녀였던 것입니다. 그때 사모님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 결혼식도 끝이 났고 거기다가 신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한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사부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셨고 이대로 상간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더 난리가 났던 건 저희 가게 직원들이었어요. 어머, 사장님, 이 여자, 그 여자 아니에요? 사장님 전 남편 상간녀. 아니, 얘가 왜 이 사진에 있지? 그러게, 참나. 세상 좁다 해도 이렇게 만난다니 진짜 황당하다 정말. 이거 사모님한테 말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 완전 독종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아니, 말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 망설이시면 안 되죠.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 사모님이 전혀 모르실까? 작정하고 이 여자가 속인 거겠지? 저는 그날 이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이고 거기다가 그날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기 때문이었죠. 고민을 하다 저는 오래전에 적어두었던 상간녀의 연락처를 찾아내고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의 시어머니와 잘 아는 사이임을 설명하면서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하라고 말을 했죠. 그렇지만 상간녀의 반응은 역시나 뻔뻔했습니다. 사모님이 이 사실을 아시나요? 아무리 3년 전 일이라고 해도 한 가정을 깼던 일인데 뻔뻔하게 속이고 결혼한 건가요? 어머, 그걸 왜 말해야 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답답하네. 어차피 그날 일은 다 끝났고 배상도 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제가 부잣집에 시집가니 배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 남편이 바람나지. 저기요, 말해서 뭐 어쩔 건데요. 만일 시댁에 조금이라도 말한다면 당신 고소할 거야. 정말 뻔뻔하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아.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유, 무서워라. 마음대로 해보세요. 어차피 시댁 식구들은 내 편이지. 당신 편이겠어? 이미 난 그쪽 집안 대를 이을 아이도 임신했는데 어쩔 거야. 제발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고 꺼져. 상간녀는 지난 일은 별거 아니라는 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간녀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더더욱 이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그러던 찰나에 사모님께서 다시 저희 가게를 찾아와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행사가 아니라 집안 행사로 문의를 주셨어요. 사모님께서는 결혼식 이후 첫 명절을 잘 보내고 싶다며 명절 음식을 혹시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예진 씨, 혹시 이번 명절에 명절 음식 좀 우리 집에 와서 도와줄 수 있나? 원래 명절에 특별하게 음식은 안 하는데 그래도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 뭔가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바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지 물어보려고. 아, 네, 그럼요. 어차피 저도 명절에 딱히 가는 곳이 없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갈게요. 어머, 그래주면 나야 너무 고맙지. 음식 재료나 이런 건 내가 다 준비할게. 그냥 요리하는 것만 조금 도와줘. 네, 사모님. 그때 뵐게요. 명절이 다가오고 저는 당연히 상간녀가 시댁에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본다면 당연히 놀랄 것이고 그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사모님 댁으로 가보니 상간녀는 오지 않았더라고요. 사모님께서는 갑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 아들네에는 못 올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모님께 언질은 드려야 되겠다 싶어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모님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셨죠. 예진 씨가 살았던 동네에 얼마나 살았다고 했지? 네, 저 거의 30년은 살았죠. 왜요? 아니, 우리 며느리 있잖아. 거기 출신이거든. 나이도 비슷하고 혹시나 알까 싶어서. 아, 그렇구나. 며느리분은 어떠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응,
처음에는 직업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해서 허락했거든. 근데 생각보다 싹싹하고 잘하더라고. 쉬는 날마다 와서 나랑 이야기도 하고 가고 아들 없이도 종종 왔다 가서 기특하기도 하고. 아, 이번에 신혼여행 갔다 왔다며 아들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여기 예진 씨가 예전에 가고 싶다고 했던 곳이잖아. 한번 봐볼래? 아, 정말요? 와, 진짜 사진 잘 나왔네요. 이거 봐봐. 아드님 사진 정말 잘 나왔지? 오, 그러네요. 근데 왜 아드님 독사진만 있어요? 새댁 사진이 빠졌네요. 두 분이서 같이 찍은 사진은 없어요? 궁금해요. 며느리가 사진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신혼여행 가서도 며느리는 사진을 안 찍었다고 하네. 어머, 그래요?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사진이 없다니. 그치? 아들한테 한번 있나 물어봐야 되겠다. 아, 저번에 결혼식 사진도 나왔는데 한번 볼래? 사모님은 결혼식 사진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때 저희 직원이 신부를 가리키며 깜짝 놀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머머! 이 사람! 사장님, 이 사람, 전 남편분,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니? 우리 며느리랑 아는 사이야? 같은 지역이라서 알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아는데? 전 남편이랑도 아는 사이야? 아, 그게, 사모님, 혹시 며느리분이 이 여자인가요? 저는 사모님께 전에 저장을 해두었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사진 속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얼굴을 맞대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었답니다. 사모님은 사진을 보고 놀라기는커녕 전 남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을 알고 있다며 말을 하셨어요. 아, 이 사람 며느리 사촌 오빠잖아. 어떻게 이 사진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 친하게 지냈던 사이인가? 아, 사모님, 그게 아니라 사실 이 남자가 제 전 남편이에요. 거기다 이 여자는 상간녀고요. 응? 상간녀라니? 사촌 오빠라고 했는데. 사모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 여자 저희 남편과 외도를 저질렀고 저는 그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때 예진 씨가 이혼했다는 게 남편 외도 때문이었다고? 거기다가 그 여자가 우리 며느리란 소리야? 네, 사모님. 저도 저번에 답례품으로 주신 떡에 있던 사진 보고 알았어요. 깜짝 놀랐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이 여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뻔뻔한 태도더라고요. 먼저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면 저도 이렇게까지 말은 안 했을 테지만 전혀 걱정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이 그날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이 여자가 아직도 전 남편을 만나고 있다고 하니 더 이상은 저도 참을 수 없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 잠깐만. 나 금방 며느리 부를게. 사모님은 바로 아들네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장 집으로 오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아들내외는 집 안으로 들어왔고 상간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저는 놀라 들어오는 상간녀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크게 화를 내면서 상간녀에게 사실인지 물어보기 시작하셨죠. 상간녀는 저의 눈치를 보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간녀의 모습에 기가 막혔죠. 상간녀는 억울하다는 듯 오열을 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은 혼란스러운 얼굴이었고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간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미리 찍어둔 판결문을 사모님께 보여드렸죠. 판결문을 본 사모님은 갑자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몇 장의 사진을 상간녀에게 던졌습니다. 던져진 사진을 보니 상간녀와 전 남편이 함께 다정하게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저도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죠. 상간녀도 놀랐는지 오열하던 것을 그치고 당황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너 얼마 전에 거리에서 나랑 마주친 적이 있었지? 그때 옆에 있던 남자 네 사촌 오빠라고 했고 처음에는 별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날 그 남자랑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이 자꾸만 머리에 아른거리더구나. 그래서 내가 뒷조사 좀 했다. 그런데 너는 사촌 오빠랑 호텔을 가니? 너 어디 설명을 좀 해봐라.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제 사촌 오빠가 맞아요. 이날 사촌 오빠가 오랜만에 여기로 와서 숙소를 잡아주려고 간 것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분의 남편을 몰라요. 저분도 모르고요.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해하신 거예요. 그래, 그럼 어디 이 사진도 한번 이야기해봐라. 여기 예진 씨가 자기 전 남편이라며 보여준 사진인데 네가 모른다고 하는 예진 씨 전 남편이랑 네 사촌 오빠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잖니. 거기다가 이 옆에 있는 여자는 네가 아니야? 그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말씀 안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철없을 때 있었던 일이고 저도 지금까지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 모든 배상을 다 했고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후회가 돼요. 어머님, 정말 진심이에요. 저 상진 씨 정말 사랑하고 상진 씨 아이도 가졌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라고 했니 지금? 넌 이런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고서 용서를 바라는 거야? 네가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감히 우리 집에 이런 모욕적인 짓을 해? 너 상진이 얘가 하는 말 알았던 일이니? 아니, 엄마, 이게 뭐야? 여보, 거짓말이지? 진짜 당신 이런 일 저질렀어? 아니야, 여보. 그게 아니고 다 옛날 일이야. 반성했어. 정말이야. 믿어줘. 반성했다는 애가 아직도 거짓말이네. 너, 네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랑 아직도 만나고 있잖아.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다신 안 그럴게요. 상간녀는 사모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며불며 용서를 구했죠. 그렇지만 사모님은 상간녀를 노려만 볼 뿐 냉정한 반응이었답니다. 결국 아들이 상간녀를 데리고 나갔고 사모님은 저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며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알고 봤더니 사모님께서도 결혼 전에 이미 상간녀와 전 남편이 함께 있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하셨더라고요. 두 사람은 헤어지고 난 후에 다시 만났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던 거라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촌 오빠라고 해서 믿었는데 함께 있는 장면을 사모님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들도 목격을 하다 보니 의심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아들네 몰래 상간녀의 뒤를 캐기 시작하셨죠.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함께 여러 차례 숙박업소에 향했다는 것을 알게 되셨던 것이랍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제대로 알기 어려웠고 이미 사촌오빠라고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물어보려고
저를 부르셨던 것이었죠. 저는 상간녀와 전 남편의 이야기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며 사모님은 충격을 받으신 듯 보였어요. 그렇게 그날이 지나가고 사모님은 계속해 보이시지 않으셨답니다. 저도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상간녀가 저희 가게로 찾아왔답니다. 저는 용서를 구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간녀는 가게에 있던 반찬들을 모두 던져버리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이미 다 배상한 일이잖아. 돈도 다 받아놓고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쳐? 네 멍청함 때문에 남편이 바람핀 거라곤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네 남편 너랑 결혼하고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거기다가 돈돈거리면서 자기를 자꾸만 쪼아댔다고 하던데 역시나 내가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하니 부러웠던 모양이지? 너는 가지지 못한 것들을 내가 다 차지하니까 부러워서 그랬니? 왜? 처음부터 돈을 더 달라고 하지 그랬어? 참나, 너는 여전히 반성은 안 하는구나. 네가 한 짓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짓인지 알기나 하니? 하긴 네가 알았다면 처음부터 유부남이랑 만났겠어? 당장 경찰 부를 테니까 너 지금 그 뻔뻔한 태도 경찰서에서도 한번 보여줘. 경찰? 하나도 안 무서워. 너 당장 어머님께 찾아가서 오해한 거라고 말해. 그것만 말해준다면 나 여기로 다신 찾아오지 않아. 내가 왜? 사실을 말한 것뿐이고 거기다가 이미 사모님은 네가 거짓말한 걸 눈치채고 계셨어. 어차피 밝혀질 일이었다고. 거짓말 하지 마. 어떻게 알아? 네가 어떻게 하냐고? 상간녀의 행패는 멈추지 않았고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손에 끌려나갔죠. 갑자기 와서 행패를 부리는 상간녀가 너무나도 황당했지만 좁은 지역이라 그런지 상간녀의 행동은 소문이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상간녀의 행패가 사모님 귀에도 들어갔는지 사모님은 며칠 후에 저희 가게로 오셔서 대신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예진 씨, 내가 정말 미안해. 예진 씨가 열심히 일하는 공간인데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런 일을 겪게 하네. 정말 미안해. 배상은 내가 해줄게. 아니요, 사모님. 배상은 사모님이 아니라 그 여자가 해야죠. 아휴, 정말.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끝까지 엉망진창이네. 아들도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된 모양이야. 이혼하자고 했는데 안 된다며 울며 불며 우리 집에도 찾아와서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울어대는 통에 정말 난리가 아니야. 그래도 어쩌겠어. 품을 수 있을 정도의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잘못을 해놓고선 뻔뻔한 태도니. 참 며느리, 아니 그 여자 임신한 것도 우리 아들 아이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아니 그럴 리가요. 그래도 임신까지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러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아들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어쨌든 그런 일을 겪었다니 예진 씨도 힘들었겠다. 지금은 괜찮아요. 사모님께서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사모님께서 방문을 하고 가신 후에는 얼마 동안 오시진 않으셨어요. 저도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직원들이 여기저기 소문을 들었는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상간녀는 결국 사모님 아드님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끝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잡아댔지만 전 남편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증거도 확보가 되었다며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아직 친자 확인이 되지 않아서 출산 이후에 확인을 하고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상간녀가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영업 방해죄로 신고를 했답니다. 상간녀도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다 제 탓이라며 주변에도 많이 말을 하고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상간녀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오히려 상간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미 몇 년이 지난 상황이었지만 저는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상간녀는 참 기억력도 없는 모양이에요. 처음에 상간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고소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은 각오하고 있었는데 성립이 되진 않았더라고요. 대신 상간녀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은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상간녀는 이혼하면서 위자료에 저에게 손해배상까지 모두 배상하게 되었죠. 사모님 아드님을 만나게 된 것도 지인을 통해 물어물어 이지호까지 아드님과 결혼을 하기 위해 작업을 한 거라고 해요. 지역이 달라지니 자신의 과오를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우습게도 상간녀는 저에게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소 이후에 저를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나 이혼했어요. 복수 이제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의해줘요. 어차피 저 빈털털이고 배상해줄 돈도 없어요. 지금 이거 협박인 건 알아요? 이혼을 하건 안 하건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고 그때 여기서 난리치고 간 덕분에 그날뿐만 아니라 다음날까지 가게 문을 열지도 못했어요. 거기다가 다음날 행사에 쓸 재료들도 다 뒤집어 엎는 통에 쓸 수가 없었다고요. 뻔뻔하게 남편이랑 외도까지 저질러 놓고서도 당당하더니 남의 영업장 피해주고서도 당당하네요. 피해요? 당신이 나한테 준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그만 합의해 주세요. 합의할 생각 죽어도 없고 끝까지 손해배상 받아낼 겁니다. 그러니 기대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상간녀의 뻔뻔함이 오히려 다행이었는지 저는 그런 모습에 더 독하게 다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있었는데 손해배상 때문에 듣기로는 상간녀가 공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도 이번에 상간남 청구가 들어갔고 배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후로는 정신을 차렸는지 더 이상 상간녀와는 만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처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만 하더라도 복수의 칼날을 수십 번도 더 갈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저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나 크게 한번 올 거라 생각은 하지 못했었네요. 지금은 원래 살았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 작게 반찬 가게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이 있으시더라도 언젠가는 그 못된 사람들이 벌받게 되니 힘내시길 바랄게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사연만 보고 있다가 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어 용기 내 사연을 전해봅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30대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생계를 위해서 지역 내 유명하다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식당 일을 할 때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힘들 때마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설거지만 했었는데 점점 적응을 하면서 홀에서 근무를 하고 마침내 사장님께서 음식을 만드는 것까지 알려주셨답니다. 그렇게 5년을 그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외국에 나가 살고 있었던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국내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몇 차례 마주치다 보니 남편과 친해지게 되었고 결국 남편과 사랑을 하게 되었답니다.
비밀로 만남을 이어나가던 도중에 우리 두 사람에게 새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결국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께서 결혼을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임신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시긴 했지만 저에게 곁을 내어주시진 않으셨답니다. 처음에는 임신을 했어도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결혼하지 않고서도 낳겠다는 저의 말에 수락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저에게 무척 냉담하게 대하셨어요. 가게에 출근을 해도 말을 시키지 않으실 정도였죠. 그래도 저는 시부모님을 저의 친부모님처럼 알뜰살뜰 챙겼어요. 저도 가족의 사랑이 고팠고 부모님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거든요. 임신을 한 몸이지만 매일같이 시부모님 가게로 나가서 매일 일을 도와드렸답니다. 저의 노력에 시부모님도 마음이 열리셨는지 어느 순간 저를 받아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결정적으로 시부모님이 저를 받아주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지병이 있으셨는데 늦은 밤 홀로 가게를 정리하다 쓰러지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제가 가게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들어왔다가 시아버님을 발견하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서 다행히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때 이후로 시아버님 건강은 더 나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며 시어머님이 그때 이후로 저를 받아주셨죠. 저도 시부모님이 처음에 저를 탐탁치 않아 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식당을 40년 동안 운영하셨고 늦은 나이에 남편을 낳아 애지중지 길러오셨어요. 남편이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주면서 아끼고 아껴 키운 자식이었는데 갑자기 직원을 임신시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제가 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저의 노력으로 시부모님은 인정을 해 주셨어요. 가게 서빙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것도 옆에서 도와드리고 재료 관리 등등 가게 전반적인 일을 도맡아 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쉴 틈 없이 열심히 일을 도와드렸어요. 몸이 힘들기는 했지만 시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았고 남편도 그런 저의 노력을 알아주었기에 힘들다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 후 3개월 만에 저는 시부모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레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다 놀랬지만 저는 얼른 몸을 추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이 처음부터 받아주지 않아 유산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드셨는지 매번 미안해 하셨어요. 남편 역시 유산 이후 많이 힘들어 했었죠. 그렇지만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내오면서 가족에는 더 끈끈해졌던 것 같아요. 그 시기 이후론 저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더 아껴주시고 항상 챙겨주셨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차가 되고 난 후 저희는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주기적으로 병원에도 다니고 있었고 검진을 받아봤는데 결과는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늘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아이를 갖지 말자는 이야기도 종종 꺼내오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어 병원을 꾸준하게 다니고 있었죠. 얼마 전 다니고 있던 병원 아래층에 있던 카페에서 남편과 어떤 여자가 같이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 길로 카페로 들어가 볼까 싶었지만 순간 그동안의 남편의 행적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들어 남편은 매번 피곤하다며 관계를 피했고 약속이 있다면서 외출하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특히나 매번 시부모님과 함께하던 저녁 식사 자리에도 잘 참석하지 않았고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상황이었어요. 수상하다 생각이 들어 남편이 잠든 사이 남편 차 블랙박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상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바로 카페에 있던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에서는 남편과 상간녀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심지어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숙박업소로 향했더라고요. 남편이 타고 다니던 차와
입고 있던 명품 옷들, 신발 모두 제가 시부모님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번 돈으로 샀던 것인데 이걸 가지고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며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떠올랐던 것은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이었죠.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한참을 영상을 보며 울다 집으로 돌아오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은 너무나 분노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동안 저는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 남편과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고생하는 것이 싫다며 좋아하는 아이도 포기하겠다고 말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외로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다짐을 하고 그렇게 며칠을 그대로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을 하더라고요. 슬며시 카페에서 남편을 봤다며 이야기를 꺼내봤는데 남편은 잠깐 놀랄 뿐 이후에 아는 지인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땐 속으로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충격이 컸는지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며칠 만에 살이 쭉 빠질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자 시부모님은 저의 상태를 보고 심각하게 걱정을 하셨어요. 시영아, 요즘 무슨 힘든 일 있니? 에휴, 도통 밥도 잘 못 먹고 살도 계속 빠지는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집 대청소를 한다고 무리를 했더니 몸살이 났나 봐요. 아이고, 시영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여보, 시영이 좀 며칠 쉬게 해주면 어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시영아, 네가 아프면 우리 마음이 더 아프니까 제발 며칠 좀 쉬어라. 약도 먹었고 괜찮아요. 저 없으면 어머님, 아버님 고생하시잖아요. 요즘 가게 손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냥 있을게요. 아니다. 돈이 뭐가 중요하겠니? 네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어. 부탁이니까 제발 들어가서 쉬고 건강 좀 챙겨. 이왕 이렇게 된 거 가게 정리하는 것도 좀 빠르게 알아봐야 되겠다. 네? 가게 이제 정리하시려고요? 그래. 아빠도 건강이 좋지 않고 나도 이제는 가게 운영하는 것도 힘들구나. 가게 정리를 하고 우리는 시골로 가려고. 사실 시부모님께서는 이제 연로하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직원분들도 하나둘씩 그만두셨던 터라 제가 없으면 두 분이서 가게를 보기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1년의 명절을 제외하고는 쉬지 않으셨던 시부모님께서 가게 문을 닫고서라도 저를 쉬게 하겠다며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며칠 휴가를 보내게 되었답니다. 제가 아픈 와중에도 남편은 취업 자리를 알아본다며 일찍이 집을 비우더라고요. 상간녀를 만나러 갈 것이라 생각한 저는 지금이 아니면 정리를 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간녀를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다 싶어서 남편 몰래 상간녀 연락처를 알아내서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당황스러워할 거라 생각했던 상간녀는 오히려 저에게 꼭 만나고 싶었다며 말을 하더군요. 근처 카페에서 만난 상간녀는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진수 씨, 기혼인 거 아시죠? 더 이상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수 오빠 아이를 가졌어요. 그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생기지 않았다면서요? 네? 아이를 가졌다고요? 남편도 알고 있어요? 오빠도 알고 있어요. 저희 이 아이 낳을 거예요. 그러니 그쪽에서 헤어져 주셔야 되겠네요. 저기요, 상간녀는 그쪽이에요. 임신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혼할 수 없어요. 그럼 소송을 하던지 어쩌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오빠도
당신이랑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절대로 이혼할 수 없으니 그렇게 아세요. 남편은 이혼하지 못할 겁니다. 참나. 역시나 구하라고 하더니 자존심이 하나도 없네. 저기요. 그쪽 남편이 당신 말고 내가 좋다고 하잖아. 당신만 사라지면 아이 낳고 오손도손 살겠다는데. 왜? 부모가 없으니 쫓겨나도 갈 데가 없어? 뭐라고요? 그렇잖아.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한테는 진수 오빠 한 명뿐인데 혹시 유산 같은 거 받을까 그래요? 그런 거 원하면 제가 위자료로 넉넉히 드릴게요. 그러니 이혼이나 빨리 해줘요. 외도를 저지르고서도 당당한 상간녀에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부모가 없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기가 차더라고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버티고 있었던 정신까지 놓고 말았죠. 며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답니다. 상간녀에게 이야기를 들은 건지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안부를 물으러 전화를 해 오셨지만 거기에 남편의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연로하시고 거기다가 몸도 좋지 않으신데 이 사실까지 알려지게 되면 충격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 우선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현관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올 사람이 없는데 하고 생각하며 문을 연 순간 그 앞에는 시부모님이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신 걸 발견했답니다. 어머,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갑자기 찾아와서 놀랬지? 전화 받는 목소리가 영 좋지 않아 보여서 진수한테 전화했더니 자긴 바쁘다고 끊어버리고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약은 먹는지 걱정돼서 와봤단다. 몸은 좀 괜찮니? 밥은 먹었어? 시모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저를 토닥이며 위로를 해 주셨어요. 그동안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혹시나 불편할까봐 저를 배려해서 집에 오시지 않으셨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음식을 바리바리 챙겨서 찾아오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달래서 방에 데리고 와 쉴 수 있게 해주셨고 가지고 오신 음식으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었는데 시부모님이 차려주신 음식으로 덕분에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그동안 더 말라진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어요. 시영아,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무슨 일이 있으면 나에게 꼭 얘기를 해다오. 어머님, 별일 없어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 얼굴이 어두우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고, 시영아. 우리 걱정은 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 거지만 너는 아직 젊잖니. 걱정할 일은 없는 거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직접 밥을 차려주시니 밥도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밥을 먹고 나서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저희 침실을 보고 놀라셨어요. 계절이 바뀐 지 한참인데도 이불을 전혀 교체하지 않았었거든요. 시영아, 침대 커버가 너무 얇은 것 같다. 엄마랑 아빠가 바꿔줄 테니까 너는 거실에 잠깐 나가 있으렴. 어머님, 나중에 제가 바꿀게요. 신경 쓰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아니야, 시영아. 너는 내 딸이야. 며느리가 아니고 내 딸이라서 더 마음이 아프다. 얼른 건강해져야지. 그래, 시영아. 금방 바꿔주고 우리도 가볼게. 잠시만 거실에 있어.
시부모님의 말에 저는 거실로 가 앉아 있었어요. 그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남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현관에 시부모님 신발이 있었는데도 그걸 보지 못했는지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고는 옆에 있던 물건들을 마구 던지기 시작했어요. 말려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소리치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네요. 한참을 물건을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던 남편은 겨우 진정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 수연이 만났어? 만나서 뭐라고 했길래 걔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 걔 때리기라도 한 거야? 뭐? 여보,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걔 만났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그래, 걔 내 아이 임신했어. 당신이랑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던 걸 걔는 벌써 임신했더라. 검사에도 아무런 이상 없다고 당신이 이야기했지? 근데 5년을 노력했는데 어차피 당신이랑은 애정도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 부모님 시골로 내려가면 이제 정리하자. 여보,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해. 지금. 무슨 다시 해? 지금 이야기 끝내자. 수연이 너 때문에 쇼크 받아서 지금 힘들어해. 당신 임산부한테 행패 부린 거야. 이거 고소하면 당신도 큰일 나는 일이라고. 수연이 쇼크 받았으니까 합의금으로 5천만 원 내놔. 뭐? 합의금? 지금 내가 합의금을 줘야 한다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수연이가 쇼크를 받았다고. 너 이러다가 아이라도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외도도 모자라서 상간녀 임신한 걸로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그래. 수연이 만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걔는 벌써 임신했다더라.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걸 그런 애한테 협박을 해? 합의금 내놔. 남편은 어처구니 없게도 상간녀가 나로 인해 쇼크를 받았다며 합의금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황당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치며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충격으로 기운이 없어 쓰러져 있었던 것은 난데 남편은 아픈 저는 안중에도 없고 상간녀만 챙기고 있는 상황에 마음이 쓰렸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수입도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혹시나 남편이 기가 죽을까 제가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생활하라며 줬었거든요. 시부모님도 저를 생각해서 더 넉넉하게 월급을 주셨는데 뼈 빠지게 일하고 번 돈을 상간녀와 희낙낙거리며 썼을 걸 생각하니 미치겠더라고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리고 당신이랑 이혼도 못해. 아니,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거기다가 합의금을 달라고? 오히려 받아야 하는 건 나야. 정리하고 돌아오면 조용히 넘어갈 테니까 제발 정신 차려. 야, 나 너한테 이제 애정 없어. 너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혹시나 떨어질 거 있을까봐 그러냐? 그런 거 단 한 푼도 너한테 못 주니까 지금 당장 나가. 아니, 합의금은 내놓고 나가. 그 돈도 결국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거잖아. 이거 왜 그래? 내가 받은 돈은 정당하게 일해서 받은 돈이야. 거기다가 시부모님께 유산 받을 생각도 없어. 정신 차려 제발. 여보, 이러지 마. 이게 정말? 너 돈 있는 거 다 알아. 지금 당장 내놔. 좋은 말로 할 때 안 내놔? 아무리 소리를 쳐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남편은 저에게 손을 올리려고 했어요. 그때 조용했던 집안에 띵동 하면서 핸드폰 알람이 울렸답니다. 확인을 해보니 계좌에 계속해서 누군가가 몇천만 원씩 입금을 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 제 핸드폰을 뺏어든 남편이 더 놀라 말하더군요. 야, 너 이거 무슨 돈이야? 너 돈 없다는 거 순 거짓말이었네.
얼른 돈이나 이체해. 아니, 이게 뭐지? 이거 내 돈 아니야. 무슨 일일까 싶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낸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더라고요. 놀라서 가만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부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부모님은 엄청 화가 난 얼굴로 남편에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며 해명을 하려고 했어요. 저도 처음 보는 시부모님 모습에 놀랐습니다. 매번 남편을 애지중지 대하셨기 때문에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하시는 걸 듣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의 외도는 시부모님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게 된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시부모님은 더 이상 남편을 아들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시더라고요. 너 저번에 가게에 왔다가 간 적이 있었지? 그때 네 손에 들려 시영이 줄 음식들 보내려고 나가다가 네 전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근데 뭐 부모님이 오늘 내일 하시니 이제 가게에 판 돈은 모두 네 거라고? 거기다 부모님 사망보험금이 어째?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해본 말이야. 진심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냥 하는 말이었어. 그냥 해본 말이라고? 너는 그때도 지금도 돈만 찾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해본 말이냐? 시영이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시부모님 걱정만 하는데 자식이라는 애가 돈 달라는 때 말고는 찾아오지도 않아? 아니야. 엄마 아빠, 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자식 하나 잘못 키웠다. 시영아, 너무 미안하다. 이건 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님은 남편을 향해 엄청난 말을 쏟아내셨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얼마 전에 시부모님께 사업을 하겠노라며 자금을 대달라 찾아갔더라고요. 직장도 그만두고 제가 혼자서 가게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게 미안하다며 자신도 떳떳하게 돈을 벌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사실 거짓말이었죠. 남편은 이미 시부모님이 가게를 정리하게 되면 정리하는 금액이 몇 억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과 건물과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의 금액까지 다 알아보고 난 후 시부모님을 찾아간 것이었죠. 시어머님은 더욱 분노하며 남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네 아버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네가 잘 알지 않니? 그런데 아버지를 좀 더 오래 보고 싶단 내가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알아보고 상간녀랑 살림을 차릴 생각을 해? 네가 제정신이야? 엄마, 살림을 차리려고 한 게 아니고 걔가 내 애를 임신했어. 엄마 알잖아. 나 아이 갖고 싶어 했던 거. 그래서 부모 목숨값으로 난 여자랑 살림 차리고 사업하겠다고 한 거니? 그럼 어떡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엄마, 시영이 이제 임신 못해. 5년이나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해? 이 자식이? 너 같은 아빠는 있어서는 안 되니까 아기를 안 보내주는 거야. 아이가 안 생긴다고 외도를 해?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감정이 다 끝난 사이야. 엄마 아빠 두 분도 손자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시영이랑은 이제 끝났어. 대신 수연이가 임신했대. 너 어떻게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 네가 내 아들이라고? 네가 어떻게? 시부모님은 분노하셨고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의 모습에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렇지만 이후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탐탁지 않았고
그날은 이상하게 받아주기 싫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보겠다며 돌려보냈다가 저에게 줄 음식을 들려보내려고 남편을 따라 나왔다고 해요. 문제는 남편이 밖에서 상간녀와 통화를 하는 소리를 시어머님이 듣게 된 것이었죠. 남편은 상간녀에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얼마 못 가실 거라며 사망보험금은 모두 자신의 차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거기다가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은 재산을 넘겨줄 거라며 최대한 빨리 이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시어머니는 제가 그동안 소가리를 하면서 살이 계속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그 후로 전화 통화를 했지만 꾹 참고 자신 걱정보다는 시부모님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난 시영이가 임신을 해서 받아준 게 아니었어. 누구보다 우리를 친부모처럼 챙기고 진심으로 대해서 받아준 거지. 손자도 다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시영이가 더 중요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시영이는 남이야. 엄마, 시영이 우리 돈 보고 결혼한 거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가 가게 일을 해본 적이나 있어? 시영이 아침 새벽부터 나와 마감할 때까지 있는다. 너는 평생을 부모님 가게라고 와서 일해본 적 있냐? 자기 몸 아파도 우리 몸을 더 걱정해주는 건 시영이밖에 없다. 아빠, 다 시영이가 속이려고 하는 거라니까. 유산한 것도 얘 때문이라고. 진수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그 임신한 몸으로 가게 운영하려고 시영이 밤낮 없이 일하다가 유산한 거야. 너는 평생을 도와주지 않았던 걸 시영이는 임신한 몸에 힘들어도 매일 나왔다고. 네가 유학을 가며 쓴 돈 살던지 모두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피땀 흘려서 번 돈이지만 너는 그거 한 번이라도 고마워한 적 있었니? 그런데 거기다가 외도나 저지르고 딴살림 차리겠다고 거짓말로 엄마에게 말을 해?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이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남편의 말에 저는 기가 찼지만 제가 분노를 하기 전에 시부모님께서 더 큰 분노로 화를 내주셨어요. 남편은 어디서 무얼 듣고 왔는지 제가 했던 모든 행동이 시부모님의 유산을 노리고 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결혼 5년 후에도 결혼 전 3년 동안도 열심히 가게에서 일을 했고 정말 친부모처럼 시부모님을 대했어요. 이 정성이 시부모님에게 닿았던 건지 시부모님은 전적으로 제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이날 찾아오시게 된 것도 바로 가게가 정리가 되어서 저에게 재산을 분할해주고 남편과는 이혼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남편이 와서 집안을 들쓰고 다녔던 것이었죠. 남편은 오해라며 시부모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를 썼지만 시부모님은 냉정하셨어요. 나중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시어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시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어릴 적 친부가 바람이 나 혼외 자식을 낳았다고 하셨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시어머니의 친모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결혼을 절대 하지 않겠노라 다짐을 했지만 시아버님의 지극정성인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혼을 하신 거라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릴 적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자식이 똑같이 받지 않도록 더 사랑과 애정으로 자식을 키웠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자식이 자신의 친부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에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시영아, 나는 어릴 적 가족의 정을 모르고 살아서 내가 커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어떨까 걱정이 많았어. 진수가 태어났을 때도 내가 경험한 일들은 겪게 하지 않으리 굳게 다짐을 했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진수는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단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 같구나. 자식을 잘못 키운 죄가 나에게 있으니 내가 사과를 하고 싶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은 누구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시고 키우셨어요. 이건 어머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진수 아빠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대로 재산을 진수에게 물려주게 되면 그동안 고생한 것들이 다 물건품처럼 사라질 것 같았단다. 너는 정말 내 딸이나 다름없어. 알지? 우리가 냉정하게 대했던 그때도 너는 오히려 우리를 부모처럼 모시고 따라주었지. 그때 벌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머님, 건강하셔야죠. 아버님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이후 시부모님은 가게도 정리를 하시고 시골로 내려가 정착을 하셨어요. 가게를 정리하면서 생긴 50억은 며칠에 나눠서 제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시부모님께 돈을 돌려드리려고 했지만 시부모님은 끝까지 거절을 하셨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가게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제 덕이라며 그 값을 치룬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시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근처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이혼을 하였죠. 이미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지만 상간녀 소송도 악착같이 해서 받아냈어요. 며칠 후에 지인들에게 들어보니 상간녀는 임신을 한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서도 규모가 있는 가게 외동 아들이었던 남편이 받을 재산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남편에게 접근을 했던 거였다며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다고 전해 들었어요.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면서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간녀가 임신은 거짓이었다며 털어놓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후에 남편은 시부모님을 찾아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시부모님은 남편을 받아들이진 않으셨어요. 시아버님은 병원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장례를 치르면서 한번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본 적이 없네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이 혼자 되시면서 저는 시어머님께 함께 살자고 이야기를 드려봤지만 시어머님은 같이 지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거절하셨어요. 그래도 계속 시어머님께 같이 살자고 매일 찾아갔고 지금은 옆집에서 지내시고 계시답니다. 중간중간 남편이 시어머님을 보러 오는 것 같지만 시어머님은 찾아오는 남편을 그대로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는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계속해 오고 있지만 남편과는 이제는 끝난 사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의 20대 청춘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 일들이 지나고 지금은 마음이 많이 안정을 찾게 되었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한편으로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은 시부모님이라는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친부모님과 다를 바 없이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함께 지내고 싶었어요. 피보다 진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것이겠죠. 가족이라는 것을 저도 제대로 못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고프고 그리운 것이었어요. 사실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부모님과 같았던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등을 돌리시진 않을까 두려운 것도 컸었거든요. 그렇지만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부모님은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셨고 끝까지 친부모님처럼 지지해 주셨습니다. 남편과의 가정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내 편에 서주는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용서를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저희 엄마가 시골에서만 사시다가 건강도 많이 약해지셨고 외딴 시골 생활을 홀로 하시다가 많이 힘드셨는지 제가 살고 있는 근처로 이사를 오시려고 고민을 하셨어요. 아빠와 한평생 살면서 농사일만 해오시던 엄마가 그동안 많이 의지하며 살아왔던 아빠의 존재가 사라지고 나서부턴 우울증에 시달리셨고 함께 살아오시던 공간에서 지내는 걸 힘들어 하셨습니다. 옆에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던 저는 엄마의 건강을 우선시 생각해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고 엄마도 외로운 삶이 싫으셨는지 이사를 결정짓게 되었죠. 아빠가 엄마 옆에 계셨다면 좋았겠지만 세월에 장사 없다고 아빠도 나이를 먹게 되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더니 혈액암으로 한동안 고생하시다가 결국 엄마의 손을 놓게 되셨네요. 아직까지도 아빠가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아빠의 건강이 썩 좋진 않았었지만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눈을 감고 싶다 하셔서 힘들게 버티신 뒤 결혼하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 뒤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엄마가 홀로 지내시는 동안 꾸준하게 관심을 드렸었는데 아빠의 공백을 제가 메꿔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삶의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셨는지 시골 생활을 정리하셨죠. 그렇게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기 전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씩 집안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저희 엄마의 소식을 듣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빈 방이 있으니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말을 남편에게 전달을 받았을 때 시모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시댁 집안에 시부도 계시고 신우도 있는데 빈 방이 있다고 같이 지내자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흘려들었어요. 나는 우리 엄마 의견 괜찮은 것 같은데. 장모님이 근처로 이사 오셔봤자 혼자 지내시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럼 시골에서 사는 거랑 뭐가 달라? 우리 엄마가 부침성도 좋아서 같이 생활하면 좋은 기운도 받을 수 있어서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머니 우울증 치료가 우선 아니야? 어차피 2층에 방이 비어있는 거라 크게 부딪힐 일도 없고 2층에 화장실, 샤워실 전부 준비되어 있어서 개인 생활도 보장이 되잖아. 내가 왔을 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당신 선에서 끝내기 전에 장모님 의견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왜 했겠냐? 우리가 가족이니까 장모님 걱정돼서 하는 얘기잖아. 그래, 당신 말대로 내가 그 뜻을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님과 우리 엄마는 사돈지간이잖아. 아무리 친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해도 불편한 게 없을 순 없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우리 엄마가 어머님 댁에서 지낸다 해도 그 기간은 오래가지 못할걸? 워낙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어머님처럼 에너지 넘치게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셔. 그래서 같이 살다 보면 답답함도 느끼실 테고 그런 안 맞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지금보다도 관계가 안 좋아지겠지. 나는 그런 관계가 오는 게 싫은 거야. 그리고 나는 엄마가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걸 원하지 신세 지는 것처럼 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골 생활 정리하시고 남은 재산으로 집 하나 정도 장만하실 수 있는 재산은 충분히 있는데 왜 어머님 집에 돈을 주고 들어가서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나는 그 방법이 우울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대화는 점점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문제는 좀처럼 사그라들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 말 그대로 시모에게 전달을 하겠다길래 기분 상하지 않게 좋게 포장해서 설명해 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생각 없이 제가 무조건 반대를 한다면서 같이 살면 우리 엄마가 불편해 하실까봐 싫다며 상황을 악화시키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내가 어딜 봐서 사돈을 불편하게 만들 것 같니?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데 네가 뭔데 반대를 해? 내가 사돈과 직접 통화 좀 해야 될 것 같다. 어머님, 저희 엄마는 차분한 성격이시고 말수도 적으셔서 조용한 걸 좋아하세요. 이사하시는 목적은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서 저희 아빠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셔서 돌아다니실 때마다 아빠와 함께한 추억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생활의 변화를 주고 싶다고 하셔서 이왕 이사하는 거 저희 집 근처로 옮기겠다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희 엄마한테 방을 내어주시려 했는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제가 엄마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로 서운해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저희 엄마 보고 그냥 들어와 살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밖에서 집 구하는 것만큼의 돈을 달라면서요. 어느 누가 같은 돈을 주고 자유롭게 생활하기도 힘든 어머님 댁에서 살겠어요. 그건 너무 불편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당연히 보증금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집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그냥 호텔처럼 편하게 생활하면 되는 건데 네가 너무 예민한 것 같다. 너랑은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사돈이랑 통화를 하는 게 빠를 것 같으니 이만 끊는다. 시모 머릿속에서 나오는 계획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계속해서 강행하려는 모습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엄마 일 하나 신경 쓰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시모까지 생각 없이 행동을 하시니 제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말을 해버린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밖에서 전세로 들어가면 엄마 혼자 집에서 편하게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데 굳이 시모에게 전세 보증금을 주고 눈치 봐가면서 방 하나 얻어 사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모 말로는 호텔처럼 편하게 지내도 된다고 했지만 사돈지간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확실하게 얘기하길 잘했다 생각했고 몇 시간 뒤 엄마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사돈이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지내자는 의견을 줬는데 거절했고 사돈의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면서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생각을 잘 얘기했으면 그걸로 된 거라며 나머진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예상한 대로 제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에 기분이 이상했는지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 야, 내려. 나 지금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고 싶지가 않아. 나 엄마 집에 좀 다녀와야 되겠어. 당신이랑 장모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겠어. 좋은 마음으로 같이 지내고 싶어 했던 건데 보증금이 그렇게 중요하냐? 돈이 없는 밑바닥 인생이니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질까봐 엄청 불안한 거겠지. 뭐? 밑바닥 인생이라고? 지금 말 다 했어? 같이 지내기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한 게 밑바닥 인생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던 거야? 그리고 나보고 지금 여기서 내리라고? 당신 2년 만에 정말 많이 변했다. 어떻게 여기서 내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차에 치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네가 차에 왜 치여? 차가 너를 피해가겠지. 너랑 부딪히면 차가 나만 알겠냐? 운전하던 사람이 더 위험하겠다. 저기 앞에 버스 정류장 있네. 버스를 타고 오던 지나가던 택시를 잡던 그건 너 맘대로 하고 나는 지금 바로 차 돌려서 엄마한테 갈 거니까 너는 너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 오늘 안 들어갈 거니까 전화하지 말고.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났고 저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유턴해서 시댁 방향으로 향했어요. 멀어지는 차를 보면서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함께하고 있는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돌아와 줄 거라 믿고 기다려봤지만 남편은 차를 돌려 위험한 찻길에 있는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제가 서 있던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되는 위치라며 서 있던 위치가 달리던 트럭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서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서 있으면 불안해 죽겠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위치에다가 남편이 저보고 내리라고 했었다는 거에 너무 기가 찼어요.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려고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의 한마디로 남편에 대한 감정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의 배려 없는 행동에 화가 가라앉지 않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 거의 다 도착했다고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려고 올라오셔서 엄마를 만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은 전에 있었던 일들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만나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은 뒤 차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엄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솔직하게 여쭤봤어요. 엄마는 사돈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저와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집을 구해 조용히 사는 게 원하는 삶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네요. 저희 입장이 확고한데 본인들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에 열을 올려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 심오한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와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와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던 남편이 처음 뱉은 말은 저희 엄마한테 인사를 하는 게 아닌 불만이었습니다. 아까 도로 한복판에 떨궈 줬는데 잘 왔네. 나 없는 동안 장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나 봐. 나는 엄마 비위 맞춰주느라 진땀 빼고 왔는데.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내가 고생했다는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야? 아까 네가 나를 내려줬던 그 위치가 어떤 곳이었는진 알아? 교통사고가 상당히 잦은 곳이었대. 너는 나를 도로 한복판에 내리라고 한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끝났어. 집에 오는 동안 정말 생각 많이 해봤는데 우리 결혼 몇 년 차인지 너도 알지? 2년 동안 사소한 다툼 같은 건 있었지만 오늘처럼 최악인 날은 없었다. 도대체 나랑 엄마가 무슨 잘못을 한 건데? 어머님 댁에 보증금 내고 들어가지 않는 게 이 정도로 문제를 키울 일인 거야? 돈독이 오른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밀어 놓고 왜 우리를 탓해? 그래서 지금 사고가 났어? 집에 잘 돌아왔으면 된 거지. 왜 화를 내? 나도 쉽게 얘기한 거 아니었고 우리 부모님 집에서 장모님이 살면 이득되는 점들이 많을 것 같아 신중히 생각해보고 말씀드린 거였어. 어차피 우리 엄마 의견을 받아주지 않을 거고 우리도 굳이 설득시키고 싶지도 않아서 마음 접기로 했어. 장모님, 오늘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거 아니죠? 저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근처에 시설 좋은 호텔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지내시면서 집을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뭐라고? 방도 비어있는데 우리 엄마 보고 호텔에 가서 자라고? 이 집이 네가 산 집도 아니잖아. 오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정말 막 나갈 생각이야? 남편은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난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는데 엄마가 조용히 넘어가자면서 더 이상의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시길래 화가 치밀어 오른 감정을 찬물로 달랬습니다.
엄마는 사위 눈치가 보여서 호텔에서 지내겠다는 거 비어있는 방에 들어가 쉬게 해드렸어요. 남편과 재산도 반반해서 구한 집이고 시모는 제 집 드나드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다녔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던 반면 남편은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딸 집에 와서 주무시는 건데 그것 가지고 싫은 내색 팍팍 내면서 방문을 쾅 하고 닫을 땐 이혼 말고는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출근 시간이 한참 전인데도 새벽같이 일어나 집 밖을 나섰고 저는 방에서 인긴척을 들었는데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고 어차피 서로 얼굴을 마주해봤자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아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출근 준비를 끝낸 뒤 엄마와 함께 집을 나섰고 엄마는 집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을 돌아다니셨어요. 저는 남편과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합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죠.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괜찮은 가격대의 집이 나와서 계약을 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아서 퇴근하자마자 엄마가 이사할 집을 확인해 보기 위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계약한 집에 도착해 확인을 해보니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 집도 깔끔하고 크게 하자도 없는 것 같아 저도 한시름 마음이 놓였어요. 새로 시작하는 집에서 엄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로 채워넣고 싶어 하시길래 마트에 들러 필요한 물건들을 같이 골라주면서 엄마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둘 치워 넣었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져버리게 되었네요. 엄마, 제가 지금 일이 좀 바빠서 그러는데 한가해지면 그때 다시 연락하면 안 될까요? 오늘까지 무조건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기 현이야,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다더라. 아니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나랑 계약했던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 지금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 난리도 아니야. 집을 통째로 날리게 생겼다면서 땅을 치고 울고 있는데 엄마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네? 사기를 당했다고요? 아니, 갑자기 무슨 사기요?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모든 걸 잘 알아봤잖아요. 저도 옆에서 같이 확인해줬는데 그게 전부 사기였다는 거예요? 저는 엄마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부동산에서 조금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제대로 절차 밟아 계약을 체결했는데 얼마 살지도 않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말을 들었을 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급하게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땅을 치고 있었고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가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만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도 이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지 저희 가족이 사기를 당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줬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유, 요즘 깡통 전세라고 들어봤어요? 꽤 골치 아픈 사기인데 그것 때문에 저희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사기꾼과 부동산이 짜고 치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집주인이 다른 명의자 하나를 섭외해서 사기를 치는 거라 잡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담보대출이 가능한 노숙자한테 돈을 주고 섭외해서 노숙자한테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합니다. 한마디로 노숙자한테 명의를 넘기는 거죠. 그리고 매매 계약한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을 찾아가 전세로 들어올 사람을 구합니다. 그게 저희 부동산이었던 거죠. 당시 매매 계약만 되어 있고 등기부 등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할 사람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잔금을 치르게 되는 거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되는 다음날 0시 전에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고 미리 준비해 놓은 노숙자한테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노숙자가 담보대출까지 실행을 하는데 그 집에 대한 대출금까지 집주인이 모두 가져가 버리는 형식이죠. 그렇게 되면 노숙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원래 집 가격만큼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선순위로 설정이 된 근저당인 은행이 먼저 배당을 가져가고, 다음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온 임차인은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없게 되는 거죠. 사기를 친 그 사람은 전세금과 대출금까지 전부 다 가지고 벌써 잠적을 했을 겁니다.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일단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신축이라 저와 엄마는 마음에 들어 있었는데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건물 낙찰자는 최대한 빨리 집을 비워달라면서 재촉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이 사기꾼을 잡아주길 간절히 바라는 것밖엔 없었어요. 뒤늦게 들어온 남편은 사기를 당했다는 말에 똑같이 충격을 받았고, 시댁 식구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집으로 찾아온 시댁 식구들은 어두운 얼굴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었는데, 시모가 그런 엄마를 바라보면서 한번 밑바닥 인생이 어딜 가겠냐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시골에나 처박혀 있지 뭘 잘났다고 기어나와선 돈까지 떼이냐면서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고 저희 엄마를 바라보며 배꼽 잡고 비꼬길래 결국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당한 사기는 어느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사기였다고요. 어머님이 같은 상황이었으면 아마 똑같이 당했을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멍청하다는 거야. 맨날 촌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이 밖으로 기어 나오니까 이런 사기를 당하는 거지. 내가 사돈이었으면 전세 잔금일 날 바로 전세권을 설정해 버린다든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을 넣었다면 이런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몰랐나 봐. 욕을 먹어도 싸지. 사기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게 잘못인 거야. 왜 밑바닥 인생이 평생 밑바닥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정말 한심들하다. 경찰한테 신고한다고 해서 범인이 쉽게 잡힐 것 같아? 그런 거 하나 생각 안 해보고 움직였겠니? 한번 사기당한 사람들이 또 사기를 당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사돈이 이번에 사기를 당했으니 다음엔 사기를 안 당할 줄 아니? 똑같은 사기에 또 당할걸?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네. 어차피 전세 사기꾼들 잡기 어려우니 어쩌겠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사부인이 저희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집안일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돈도 좀 챙겨드릴 테니 사기당한 돈만큼은 모으지 못해도 용돈벌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 집안꼴이 말이 아닌데 가족이 관리해주는 게 제일 좋지. 어차피 전부 다 처분하고 정리하셨다면서요. 그럼 이제 갈 곳도 없잖아요? 저희 오빠 집에 계속 있는 것도 눈치 보이지 않겠어요? 저희 엄마 말대로 2층에 방 비어 있으니까 편하게 지내시면서 밥도 좀 해주시고 밀려있는 집안 살림까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보고 지금 가정부를 하라는 거야? 사기당해서 정신이 온전하지도 않는데 집안일을 하라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말이 안 돼? 그럼 이 집에서 계속 붙어 살 거야? 나는 불편하다고 했잖아. 그렇게 싫으면 당신이 원룸 하나 알아봐 주던가. 내가 봤을 때 당신도 또 사기당할걸? 더는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느낀 저는 사기를 당해 힘들어하는 엄마를 모시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같이 있다간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랑 공원에 앉아 머릿속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받았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엄마와 비슷한 전세 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사건이 터졌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주민들이 범인인 것 같은 사람을 잡아서 경찰을 불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희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지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사기꾼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저희 엄마와 계약을 했던 집주인이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사기를 치려 했다가 딱 걸리게 되었던 거죠. 저는 당장 돈을 토해내라면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는데 옆에서 말리던 공인중개사가 건넨 기막힌 한마디에 온몸이 굳어버렸고 저에게 보여준 사진 한 장에 소름이 돋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제 앞에 있던 사기꾼도 누군가의 지시로 사기를 친 거였는데 나중에 본인이 잡히게 되면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될까봐 보험용으로 일을 시킨 그 사람의 사진을 찍어둔 거라며 저에게 보여줬는데 모든 걸 뒤에서 지시하고 있었던 건 충격적이게도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자 사기꾼이 입을 열었어요. 거기 사진 속의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돈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주인처럼 움직인 거고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그 사람들이 가져간 뒤에 저는 그에 따른 수당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제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잡힐 일이 없잖아요. 제 입을 막기 위해서 꽤 큰 돈을 받아왔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몇 년간 같이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따라 저에게 떨어지는 수당이 너무 적어지더라고요. 저는 한 번 잡히면 징역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에 비해 수당이 적어서 좀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제 말을 무시하길래 혹시 몰라 사진까지 찍어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잡혔는데 그냥 전부 다 같이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저는 2년간 사기꾼인 남편과 결혼 생활을 했던 거였고 저희 엄마 돈은 사기꾼인 시모에게 들어간 거였어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반전이 눈앞에 펼쳐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숨기면서 그동안 정상인처럼 생활해왔던 그 인간들의 행동에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사기꾼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엄마를 모시고 급하게 저희 집으로 향했고 동시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니 눈앞에 보이는 사기꾼 놈들은 배달 음식을 시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노력해서 벌은 돈이 아닌 남의 노력을 등쳐먹고 사는 그들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거침없이 들어가 상을 뒤집어 엎었고 그 인간들이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길래 좀 전에 만났던 사기꾼의 얼굴을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얼굴을 보자마자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시선을 회피하길래 지금 경찰이 오고 있는 중이라며 곧 법적 처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자 눈앞의 사기꾼 놈들은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도망치려 하길래 저희 엄마 돈을 사기치려 했던 그놈들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엄마도 저를 도왔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는 동안 남편과 시부는 남자라서 힘이 워낙 세다 보니 저와 엄마를 뿌리친 뒤 도망을 쳤어요. 신우도 저희 엄마를 밀친 뒤 도망을 쳐버렸고 시모만 붙잡혀져 있는 상태였죠. 밖으로 계속 나가려는 거 엄마와 함께 머리채를 쥐어 뜯으면서 못 가게 하자 시모가 가족들에게 도와달라며 외쳤고 시댁 식구들이 맨발로 다시 돌아와 저와 엄마한테 설설기며 떼인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면서 일단 도망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들이 들이닥치면서 싹 다 모조리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기꾼 집안과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지만 현재 사기꾼 자식을 가지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기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선
무슨 일을 하던 항상 조심하고 있지만 매일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때의 충격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 나쁜 놈들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범죄인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은 피해 금액에 대해선 거의 돌려받을 수 있었고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남이 피땀 흘려 벌어모은 돈을 얄팍한 수법으로 이득을 취하던 그놈들은 아마 징역살이를 하고 나와서도 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겠죠. 저는 그 사람과 이혼을 하고 모든 관계가 정리가 됐지만 5년 이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만큼은 피해받는 일이 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